안녕하세요. 홍승현입니다. 자, 0단계 IELTS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본 강의에 앞서서 IELTS, RC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15분 동안 간략하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제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하죠. 자, 시험 구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시험 구성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에 아카데믹 시험이 있고 이제 제너럴 시험이 있죠. 자, 먼저 아카데믹 모듈부터 살펴보면 아카데믹 모듈은 이민을 가시는 분보다는 미국이나 캐나다 아니면 호주, 영국권에서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원하시는 분들이 보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지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개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패시지 1번보다는 2번이 조금 더 어렵고요. 2번보다는 3번이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지문의 길이는 어느 정도 되냐면 지문당 이제 800개에서 900개 단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이티브 스피커가 읽었을 때, 소리내서 읽었을 때 20분 정도 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문당 문제 수는 40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거의 정형화돼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패시지 1번이랑 2번은 13개씩 나오고 3번만 14개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난이도도 조금 더 올라가고 문제 개수도 하나 더 증가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시험 시간은 이제 60분이 주어져요. 지문 3개 풀고 60분 정도 이제 내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A씨와 다른 점이 있다면 답안지를 작성할 시간을 제외하고 60분이기 때문에 지문 하나당 들어가는 시간은 20분이 채 안 된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문당 문제 유형은 이제 2개에서 4개 정도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 RC 문제 유형은 7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날 시험에 안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문제 유형이 많이 나오냐에 따라서 점수 편차가 약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아카데미 모듈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제너럴 모듈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서는 지문이 아니라 이제 섹션별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어요. 3개 섹션이 나오고 섹션 1, 2, 3로 보시면 되고요. 1보다는 2가 조금 더 어렵고 2보다는 3가 제일 어렵고, 섹션 3의 난이도는 아카데믹 시험에서 패시지 1번 정도의 난이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문제 개수는 똑같습니다. 아카데믹과 40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섹션당 11개에서 14개 정도다. 시험 시간은 60분이고 마찬가지로 답안지 작성하는 시간 제외하시면 되겠고, 지문당 문제 유형은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믹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만 조금 다를 뿐이지, 난이도만 조금 쉬울 뿐이지 아카데믹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문당 나오는 문제 유형은 2개에서 4개고 전체 문제 유형은 7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RC 시험의 특성 한번 가볼까요? 1번 보시면 속독을 요구하는 시험이다. 제가 이렇게 적어 드렸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지문의 길이는 토플과 비교해 봤을 때 약 1.2배 정도다. 그러니까 시험 시간은 똑같은데 1.2배이기 때문에 길이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부담스러운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보면 개별적인 문장의 해석보다는 흐름이 중요할 수 있다. 이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논리가 중요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을 보시면 사실 문장의 난이도는 토플과 비교해 봤을 때 어려운 편이 아닌데, 그러니까 흐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단락과 단락과의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목표는 뭐냐면 이 사람이 특정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 단어를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보다는 단어와 단어 사이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그 사람이 잘 꿰뚫고 있는가를 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관식 문제가 나오는데, 주관식 문제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보시는데, 자, 제가 보여드리면 주관식, 객관식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객관식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주관식으로 나올 경우에는 패러프레이즈가 객관식보다 조금 더 단순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지문의 흐름과 답이 나오는 순서가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매칭 문제가 그런데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그 시험을 보면 지문의 흐름과 답이 나오는 순서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1번 문제의 답을 첫 번째 단락 끝에서 찾았으면
2번 문제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 없이 그 다음부터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단락을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풀 수 있는데 IELTS RC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예측이 안 되는 문제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칭 문제가 그럴 수 있다는 거. 요거 이제 특성 중에 하나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모든 문제의 배점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나 어려운 문제나 배점은 같기 때문에 요거를 기억해 두시고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몇 개를 맞으면 내가 미니멈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5.5 정도를 생각하시는데 아카데믹 기준으로 40문제에서 21개 정도 맞으면 5.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문당 3개 틀려서 한 30개 정도 맞으면 이제 7.0 정도의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문제 배점을 이렇게 보면 약간 관대한 시험이다. 그러니까 토플에 비해서 약간 관대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문의 특성을 한번 가볼까요? 지문은 책이나 잡지, 저널, 신문, 아티클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장기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요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셔도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보다는 나는 좀 시험 준비하면서 영어 실력도 같이 높이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신문 같은 거, 영재 신문 같은 거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캠브리지 시리즈를 보면 지문에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거의 모든 지문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제목이 없는 지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 없으면 거꾸로 문제에서 제목을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 제목이 나타내는 바는 그 글의 주인공이나 어떤 소재, 즉 글감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문마다 글씨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패스지 1번 다르고 2번 다르고 3번 다르기 때문에 가독성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글씨체가 나오면 좀 빨리 읽히는 것 같고 어색한 글씨체가 나오면 좀 더디게 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뭐냐면 여러 가지 글씨체에 이렇게 익숙해지는 게 시험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RC 시험 특성을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간단하게 어떤 문제형이 나오고 문제 유형별로 물어보는 게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멀티플 초이스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사지선다형 문제를 보시면 되고 사지선다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다지선다형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보기가 4개 이상이고 답을 2개 이상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자, 전략 포인트는 뭐냐면 멀티플 초이스 어떻게 푸셔야 돼요? 일단 스캐닝을 하셔야 되죠. 키워드를 이용해서 답이 있는 문장을 찍은 다음에 그 부분을 이제 자세하게 정독해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캐닝을 이용해서 답이 있는 패러프레이즈라는 문장을 찾아라. 그러니까 해석을 아무래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디테일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true, false, not given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약간의 차이점도 있지만 일단 yes, no, not given 같이 묶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 유형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고 거의 모든 그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형태는 뭐냐면 정보를 준 다음에 그 정보가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와 맞는지 틀리는지 아니면 판단할 수 없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팩트 문제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 유형의 전략 포인트는 뭐냐면 false와 not given의 구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false의 기준은 뭐냐면 지문의 정보와 contradiction, 모순 관계가 있으면 false고요. 지문의 정보를 봤을 때 지문의 정보와 다르거나 즉 다르다는 얘기는 뭐야? 판단할 수 없을 때는 not given으로 이제 답을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예로 보여드릴게요. 이 예시는 캠브리지 6에 나와 있는 문제를 제가 간략하게 이제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지문에서 이런 정보가 있어요. The world's disk drive manufacturing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전 세계 디스크 드라이브의 생산은 몰려 있습니다. Southeast Asia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 몰려 있습니다. 지문에 이런 정보가 나오고 true, false, not given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전 세계 디스크 드라이브의 생산은 어디에 몰려 있다고 나와 있어요? Germany, 독일에 몰려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요거를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동남아시아라고 해야 되는데 Germany라고 하고 있잖아. false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자, 요거는 not given이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이 정보에는 이 Germany에 대한 어떤 언급이나 요거와 관련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즈가 다르게 되어 있다고 해서 false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야? 다르게 되어 있으면 낱개문으로 가는 거고 모순 관계가 돼야지 false가 된다. 그럼 대표적인 모순 관계는 뭐냐? 반대말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고 적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문장을 contradiction으로 만들어 보면 자, 문장을 한번 가보세요. The world's disk drive manufacturing. 이 전 세계의 디스크 드라이브의 생산은 isn't로 나와야 되는 거죠. 몰려있지 않아. 동남아시아에 몰려있지 않아. 이렇게 contradiction이 돼야지 false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제. completion이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뭔가를 완성시켜야 되는데 이 완성시키는 문제 유형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자, sentence completion은 문제의 어떤 일부분, 문장의 일부분을 완성시키시면 되고 note, table, flow chart, diagram, comple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표의 일부분을 완성하든지 아니면 그림의 일부분. 일반적으로 명칭을 적는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거를 완성하는 문제인데 sentence completion은 주관식, 객관식 다 나오고 요 그림 완성 문제는 주관식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략 포인트는 특히 그림 완성의 문제는 답이 특정 단락에 몰려있는 편이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completion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 항목 가볼게요. short answer는 우리식으로 하면 주관식 단답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략 포인트는 뭐냐? 의문문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short answer가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오면 어떤 의문문으로 나올 수도 있냐면 이렇게 수동태 형태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What is the situation intensified by? 라고 나와 있죠. 요게 해석이 불편하면 이 전치사 by를 의문사 앞으로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그럼 by what? 무엇에 의해서 상황이 악화되는가? 요런 의문문 해석 방법을 이제 정확하게 숙지해야지 내가 답을 정확하게 적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매칭이라고 나와 있는데 크게 얘기해서 이제 짝을 지어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매칭 문제의 종류는 매칭이 있고 클래시피케이션은 분류 문제가 나오고 로케이팅 인포메이션은 정보가 있는 단락 찾기 문제거든요. 자, 난이도는 매칭 문제가 제일 쉽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로케이팅 인포메이션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 유형이다. 매칭 문제 중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형태는 지문의 정보와 주어진 항목을 짝을 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항목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을 주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정보를 이제 이어주시면 되겠고 전략 포인트는 효율적인 시간 안배라고 제가 적어드렸는데 시간 안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요 문제형이 바로 아까 제가 전반부에서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지문의 흐름과 답이 나오는 순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단락에서 어떤 문제가 풀리는지 우리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간 소비가 많은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푸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서머리 문제 한번 가볼까요? 서머리는 말 그대로 이제 요약 문제로 보시면 되고요. 부분 요약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특정 단락의 요약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전체 지문 요약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부분 요약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객관식이 있고 주관식이 있어요. 전략 포인트는 개별적인 문장의 패러프레이즈가 아닌 줄거리 요약 문제다. 즉 뭐냐면 단락 하나를 한두 줄 정도 압축을 해서 빈칸을 뚫어놓고 이제 빈칸 채우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서머리 같은 경우에는 단어 중심으로 풀면 답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논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단락과 단락 간의 논리적 관계를 좀 깨틀고 있어야지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헤딩 문제를 보면 헤딩은 쉽게 얘기해서 단락별로 제목을 적어주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략 포인트는 단락별 주제문 혹은 소재가 답이라고 제가 적어드렸는데 자, 헤딩 문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메인 아이디어 찾는 문제랑은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헤딩 자체가 그 단락의 주제를 묻는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습을 하실 때 주제문이나 소재를 잘 찾는 연습을 하면 문제 풀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헤딩 문제 풀 때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신문이나 드라마의 제목을 생각해봐라. 드라마의 제목에 주인공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인공이란 얘기는 그게 바로 그 드라마의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헤딩 문제에서도 사실상 단락의 소재가
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유형 정리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RC의 필수 요소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톱니바퀴 모양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문법과 단어라는 톱니바퀴가 돌아가야지 논리가 생기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스킬이 더해지면 7.0, 6.5 이상의 어떤 고득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라는 것은 그 단락간의 줄거리 파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줄거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해석이 정확하게 돼야지 논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5 정도의 점수만 필요해. 그러면 단어를 먼저 공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단어에다가 몇 가지 이제 스킬을 조금 접목시키면 5.5 정도는 긴 실이 걸리지 않고 이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얻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6.5 이상의 어떤 고득점이 필요해. 약간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기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빠른 시간 안에 이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단어 부분을 일단 공략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동의어 중심으로 단어를 조금 외우시고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스킬을 습득하시면 5.0에서 5.5 정도, 0.5 정도는 이제 쉽게 올릴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어가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관건이 되겠는데, 자, 그러면 단어 암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험에서 원하는 동의어는 과연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시험이 원하는 단어 뜻은 2차적이고 비유적인 의미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를 보여드릴게요. established way of life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캠브리지에서 나오는 표현이니까 실제 시험에 나왔던 표현인데 establish라는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설립하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 의미를 이제 대입해서 해석하면은 삶에 설립된 방법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를 접근하면 뭐예요? 문제 풀기에 불편하고 해석도의 어떤 그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답률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established라는 이 단어의 2차적인 의미는 뭐냐? 요거는 이제 traditional, 전통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를 외울 때 단편적으로만 외우면 조금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약간 깊이,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도 외우고 그 부가적인 의미도 잘 외우셔야 돼요. 특히 시험은 이 2차적인 의미를 더 좋아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단어를 어떻게 암기해야 될 것인가. 2번 보시면 하루 암기 분량을 세부적으로 정해라. 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나는 하루에 100개 단어를 외울 거야. 그러면은 100개 단어를 다 외울 때까지 책상 앞에 붙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분 단위로 이제 암기 분량을 정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분 안에 나는 단어를 10개를 외우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량을 정해놓고 그것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외우시면 시간도 더 짧게 걸리고 집중적이고 효율성 있게 단어를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15분 속성 노트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본 강의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